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21장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신명기 21장이죠? 여기 보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여러 규정들이 나오는데 좀 흥미로운 게 많아요. 뭐 해결 안 된 살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전쟁 포로, 또 상속 문제, 심지어는 아주 심각한 불효 문제까지 다루거든요. 맞습니다. 당시 사회 질서를 어떻게 유지하려고 했는지, 또 정의를 어떻게 세우려 했는지,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좀 엄격해 보이는 규정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잘 보여주는 장이죠. 네,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좀 강렬한데요. 들판에서 누가 살해당했는데 범인을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네, 그렇죠. 가장 가까운 마을의 장로들이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물이 계속 흐르는 골짜기에서 목을 꺾는 좀 독특한 의식을 치르더라고요. 이게 참,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기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의식의 핵심은 사실 범인을 잡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오히려 공동체의 어떤 정결함, 그리고 책임 인정에 더 가깝습니다. 장로들이 그 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우리가 이 피를 흘린 게 아니다, 본 것도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결백을 주장하는 거군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 행위를 통해서 땅에 더럽혀진 걸 씻어내고 또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혹시라도 입을지 모를 재앙을 예방 조치였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개인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거군요. 정확합니다. 개인 문제가 바로 공동체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공동체적인 정결의식,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 규정도 참 독특한데 전쟁 포로에 대한 거예요. 네, 여성 포로에 대한 규정이죠. 만약 적군에게서 사로잡은 여성이 마음에 들어서 아내로 삼고 싶을 때 그 여성에게 머리를 밀고 손톱도 정리하고 한 달 동안 자기 가족을 위해 애도할 시간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게 그냥 전리품처럼 여기지 않으려는 어떤 최소한의 배려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그 애도의 기간이라는 게 그 여성의 과거와의 어떤 단절,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올 준비를 하는 시간?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일정의 절한기네요. 네. 그리고 더 주목할 만한 점은 만약에 남편 될 사람이 그 여성을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되면요. 돈 받고 팔거나 노예로 삼으면 안 되고 그냥 자유롭게 놓아주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당시로서는 그 여성 포로의 인격을 아주 최소한이지만 보호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인권 기준하고는 거리가 멀죠. 하지만 그 시대의 규범 안에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두려 했다는 점이 좀 흥미롭죠. 자, 이제 가족 내부 문제로 가볼까요? 상속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버지의 감정보다는 법적인 권리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장자 상속권에 대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있고 미움받는 아내가 있는데 만약 장남이 미움받는 아내에게서 태어났어도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그 아들을 덜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재산의 두 몫을 그 장남에게 줘야 한다고 딱 명시하고 있어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장자의 권리가 아버지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 좋아하고 미워하는 그런 감정에 따라서 침해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인 거죠. 아,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법적 상속권을 명확히 하는 게 가족 구조나 재산 분배의 안정성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겁니다. 개인 감정보다는 어떤 질서나 규칙을 더 중시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사회의 상속관행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떤 차이가 느껴지실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가족 질서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규정은 진짜 좀 충격적이에요. 아, 네. 패역한 아들에 대한 규정 말씀이시죠? 네,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고 막 방탕하고 술에 절어 사는 아들이 있으면 부모가 그 아들을 성읍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고발하고 그게 사실로 확인되면 모든 성읍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이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말 극단적으로 가혹한 처벌이죠.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 규정이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건 당시 사회에서 부모에 대한 공경 그리고 가정 내의 위계 질서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절대적인 가치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 이런 아들은 그냥 집안의 골칫덩이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근간 자체를 흔드는 악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공개 처형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에 아주 강력한 경고를 보내려고 했던 거죠.
실제로 이 법이 얼마나 자주 집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그건 알 수 없죠. 하지만 이 규정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당시 사회가 가정의 안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규정인데요. 처형된 사람의 시신 처리에 관한 겁니다. 네, 나무에 달려 죽은 죄인의 경우죠. 죄인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을 경우에 그 시신을 밤새도록 그냥 두지 말고 그날 바로 장사를 지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아, 저주받은 자? 네. 그래서 그 시신을 밤새도록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땅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생각했던 거죠. 땅을 더럽힌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신 처리 방식이 단순히 위생의 문제를 넘어서 땅의 신성함,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던 겁니다. 죽음조차도 공동체와 땅의 정결함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오늘 이렇게 신명기 21장을 쭉 훑어보니까요. 고대 사회가 정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세우려 했는지, 또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 그리고 때로는 정말 어려운 윤리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법과 규정으로 만들려고 했는지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공동체 전체의 책임감, 또 개인의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우리 시각으로는 받아들이기 좀 힘든 엄격함이 막 뒤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런 고대의 법들을 접하면 자연스럽게 여러 질문을 던지게 되죠. 과연 정의란 무엇일까?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 제한될 수 있는 걸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요. 네, 정말 그러네요. 신명기 21장의 이런 규정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법이나 규범, 또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나요? 당시 그들이 마주했던 문제들과 그것을 해결하려 했던 방식들이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과 우리 사회를 비춰볼 수 있는 하나의 거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죠.